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아파트 분양권 세금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그 전국적으로 분양권 시장이 작년, 재작년 그 전부터 이제 핫한 지역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지역이 세종 지역이었습니다. 세종 지역. 세종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또 많이 겪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분양권과 관련해서 16, 17년도에 일단은 국세청에서 그 이런 식의 안내문을 먼저 보냈고요. 또 검찰에서도 또 조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검찰에서도.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 아니면 공인중개사님들이 고통을 겪었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죠. 너 다시 수정신고해라. 수정신고해라. 너네가 신고한 프리미엄은 지금 한 1922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파악해보니까 6200만원이다. 너 과소신고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정신고해라. 이런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사실은 이제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불법적으로 전매가 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 하나의 분양권에 그 관련된 그 이해 당사자만 한 뭐 5명 막 엄청 많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검찰에 오고 가신 분들도 많고 중개사님들도 막 문 닫고 하여튼 좀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아니 국세청에서 도대체 프리미엄이 이거 이렇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좀 궁금한 점도 있는데요. 사실은 국세청에서는 뭐 국세청에서 다 파악할 수가 없겠죠. 어떤 그 감정원에다가 그 분양권을 의뢰를 하면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현장을 나가고 여러모로 이제 그 본인들의 감정 기법에 의해서 시세를 다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분양권 그 피해 최소값 최대값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그 분양권은 실거래 신고를 할 때가 아니라서 사실상 얼마에 거래되고 그런 거는 사실상 알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실상 양도 신고를 해도요. 그 피가 그렇게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적게 몇백만원 아니면 기껏해야 1000만원 좀 넘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양도세를 아예 안 낼 생각으로 250만원 기본 공제만 그 공제 받으면 세금 안 나오게끔 250으로도 다 쓰고 그래서 너무 낮게 썼죠. 그래서 그 허위 신고된 게 만약에 이제 다 걸렸다 그러면은 그 당시 때들 어떤 식으로 이제 불이익이 당했냐면요. 먼저 파는 분, 매도자분은 당연히 세금 더 냅니다. 세금 더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법상 그 벌에 해당되는 건 가산세죠. 너 왜 그래 낮게 신고했냐? 근데 우리가 보니까 너 이건 약간 사기성이 짙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다. 그래서 40%를 두드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왜 아직까지 그 납부 안 했냐 해서 이자 상당에 그 당시 때는 10.95% 연으로 하루 만분의 3원씩 지금은 만약 지금 두드려 맞는다면 이제 9.13%겠죠. 이렇게 일단 매도자 두드려 맞았고요. 매수자는 한편으로는 좀 좋은 면도 있었죠. 왜? 자기 취득가액이 그만큼 높이 올라가니까 나는 피를 1억을 줬는데 이 사람이랑 신고는 뭐 1000만원에 신고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도 매수자도 팔 때 자기가 1억 준 거를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1억 준 게 밝혀지니까 자기 취득가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긴 좋은데 매수자 너도 일단은 거짓 계약서 작성한 거니까 너도 앞으로 비과세나 어떤 감면이나 이런 거는 절대 요 집과 관련된 거는 인정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자한테도 페널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도 뭐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들 뭐 다 이제 그 청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돈을 불입을 하는데 불입을 하다가 아들한테 그걸 전매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요. 그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도금 대출까지 불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가 청약 그 당첨이 됐고 아버지가 계약금을 불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도 아버지 이름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럴 때 그 부모 자식 간에 매매가 된다고 제가 그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 그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죠. 돈만 오가면 매매도 됩니다. 전매라는 게 매매죠. 매매가 됩니다. 그럼 돈 얼마를 오가면 되냐? 어차피 아버지가 순수하게 지불한 돈은 얼마예요? 계약금만 지불했잖아요. 중도금은 다 은행 대출로 지금 그 지불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매매할 때는요. 이 피 있죠? 지금 형성된 피도 같이 돈이 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피가 뭐 그렇게 노출이 안 되거나 작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피가 원체 크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분양권을 살려면 계약금만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피는 막 1억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계약금 이게 3억짜리 아파트라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싸게 양도하는 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과 그 형성된 피까지 해서 돈을 주고 대출은 중도금 대출은 이제 그 채무자 명의 변경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그 실제로 많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첨이 되긴 했는데 사실상은 아버지는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실질적으로 계약금도 아들이 불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채무자는 아버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중도금 대출이겠지만 뭐 이자 같은 것도 아들이 이제 불입할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아들 앞으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일선 세무서에서 요런 자료들이 한번 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특수관계자 간에 전매한 분양권 전매 자료를 쫙 해서 돈을 누가 불입했냐를 이제 이렇게 그 소명을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만약에 불입을 했다. 아들이 내가 불입하고 내가 그 불입한 그 분양권 그냥 내 이름으로 다시 가져온 거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크게 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그 어떤 예규나 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죠.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들이 어떤 프리미엄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냐? 그럼 그건 증여세다 이거죠. 즉 아들 그래 좋다. 네가 네 돈 내고선 그 이거 계약금도 불입했고 뭐 중도금 이자도 네 돈으로 내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네 거다. 그래 네 걸로 가져가는 거 뭐라고 안 할게. 그런데 지금 프리미엄이 1억이 형성돼 있어요. 너 왜 근데 아버지 이름을 이용해서 이 프리미엄을 네가 먹냐? 왜 네가 가져가냐? 이 1억은 너 증여야. 너 증여세 내야 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프리미엄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아들이 분양권 뭐죠 계약금 불입한 것만 입증이 되면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프리미엄이 있을 때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양권 세율 이러면은요 이렇죠.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 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전체적인 세율을 한번 보면 주택 같은 경우 있죠.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팔면 주민세 포함해서 44%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전에 만든 거라 42%. 예, 6에서 42%의 주민세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년 미만은 55%, 1년에서 2년 사이는 44%, 2년 이상은 누진세율의 주민세. 이런데 여기 분양권이 주택 외에 들어가죠.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 세율이 사실상 좀 굉장히 센 편입니다. 1년 안에 팔면요, 55%예요. 이거 뭐 이득 남는 거에 거의 반 이상이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2년 안에 팔아도 44%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돼야 누진세율의 주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죠? 조정 대상 지역은 어떻죠? 서울, 경기, 세종, 부산 이런 경우 조정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어때요? 그냥 무조건 이 기한 제한 없이
55%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분양권을요, 이렇게 매매로 그 서로 이제 일부 돈을 주고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냥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약금 불입했고요. 중도금 한 9천까지도 실행이 됐고요. 피가 지금 한 5천이 형성돼 있어요. 피가 지금 현재. 이럴 때 아유 난 이거 그냥 아들한테 그냥 공짜로 줄란다. 이럴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아버지가 여기서 공짜로 주는 건 얼마예요? 계약금 1천, 대출 9천, 피 5천. 공짜로 주는 건 얼마예요? 실질적으로는 6천이죠. 계약금 1000이랑 피만 공짜로 주는 거지 대출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야 이거 네가 갚어. 이건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여는 증여지만 요만큼은 부담을 준다 해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요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거죠. 양도로. 왜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를 아들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진짜 공짜로 주는 건 6천이고요. 그래서 증여가액은 공짜로 주는 건 6천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공짜로 10년 동안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래서 6천에서 5천 뺀 1천에 대해서 10%, 즉 100만 원만 증여세를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냐. 여기서 양도가액은 이 9천이 되는 거예요. 이 대출만큼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양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취득가액은 좀 어려운데요. 뭐 이제 그 계약금 중도금분의 그 지금 현재 양도할 때 피, 그 다음에 그 계약금 중도금분의 취득할 때 피, 요 비율로 해서 취득가액을 구합니다. 뭐 요거는 저희 세무사들 영역이니까 요렇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그럼 양도차액 3천이고 만약에 그 1년 안에 그 1년 아니다 계약한 지 1년 아니다 그럼 55%, 2년 아니다 그럼 44%에서 요런 식으로 증여세와 양도세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일반인들은 이렇습니다. 그냥 지금 피가 5천이고 내가 계약금 1천 줬으니까 아니 나 그냥 6천만 증여한 거 아니야? 이거 대출은 뭐 이거 증여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양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증여만 따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부모 자식 간 분양권을 증여할 때 문제고 부부지간에 분양권을 증여할 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상태는 이렇다는 거죠. 그 남편이 계약금을 3천을 불입했고요. 중도금이 한 1억 5천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피가 2억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부지간에는 이제 그 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야 부담부 증여가 성립이 되느냐? 아니면 부담부 증여가 성립 안 하느냐? 부담부 증여라는 건 뭐예요? 아내한테 부담을 그 채무를 떠넘길 수 있느냐? 이제 요런 내용이죠. 아내한테. 근데 이제 저희 국세청에서는 부부는 좀 한 몸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부담부 증여가 성립 안 하는 걸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는 부부가 한 몸인데 뭐 무슨 아내한테 명의했다고 무슨 아내가 갚냐? 그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대체로 성립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중도금 대출도 아내한테 떠넘기지 않겠다 이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내한테 증여를 하는데 얼마를 증여한다는 거예요? 토탈 3억 8천 즉 계약금 3천 중도금 대출 1억 5천도 내가 갚을 거 그 다음에 프리미엄 현재 형성된 2억 이 프리미엄 형성된 건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 이제 실거래된 금액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토탈 3억 8천에 아내한테 증여한다 라고 요 금액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부지간에는 우리가 10년 동안 6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6억 빼면 없어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겠죠. 뭐 취등록세도 당연히 없겠죠. 분양권이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남편도 직업이 있고 아내도 직업이 있고 남편도 뭐 소득이 있고 아내도 소득이 있고,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나 아내가 나 네 채무 내가 승계할게, 남편 네 채무 승계하고 내가 이자 갚아 나갈게 진짜로. 우리는 그 한 주머니로 다 그렇게 가정의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두 주머니로 이렇게 가정경제를 꾸리는 집안이다. 우리는 진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부담부 증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근데 이제 부담부 증여 성립하면 세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출 금액을 뺀 3천과 2억 3천이 되고, 부부지간 6억 뺀 거에 대해서 세금이 증여세는 없고요. 그럼 양도가액은 채무액이 되겠죠? 1억 5천.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이거에 이렇게 계산하면 7,100 나오고요. 양도차익은 7,900. 즉 세율 55% 매기면 4,345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간혹 가다가 분양권을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한다라고 하면서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들 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양도세가 나와요? 부부지간에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채무자는 일단 무조건 은행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은행에서요. 만약에 분양권을 남편이 아내로 하면 은행에서 이 채무자 변경을 반드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아내가 갚아 나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부담부 증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전하게 부부지간에도 분양권을 주되 부담부 증여가 성립을 안 하게끔 하려면요, 나중에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를 했지만 남편이 갚는 거를 반드시 보여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전부 증여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피를 작게 신고했을 때 이거는요, 뭐 세종지역에 이거 옛날에 뿌려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라도, 그 다음에 미래에 지금 이후 뭐 1년 2년 3년 뒤에 뭐 동탄이든 화성이든 서울 지역이든 어디든 뿌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양시장에서 수정신고 다시 하라는 거는요, 이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안내문이에요. 이거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에 분양받았을 때 특수관계자는 매매로 하는 경우 요거 좀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아들이 돈을 실질적으로 불입해서 내가 불입한 거 내가 가져오는데 무슨 문제냐. 근데 과세관청은 뭐래요? 그래 좋아 가져가, 대신 너 왜 아버지 이름 이용해 가지고 피 요거를 공짜로 꿀꺽했냐, 너 요거는 증여세 돼.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할 때 뭐 부모 자식 간에는 요렇게 부담부 증여로 이렇게 하면은 매매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싸게 먹힐 수 있다. 근데 이제 부부지간에는 전체 증여로 하는 게 싸게 먹히긴 하는데, 잘못해서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해서 은행 채무자가 아내로 바뀌었고요. 은행 채무자가 아내로 바뀌고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아내가 갚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부담부 증여가 성립하는 걸로 돼서 양도세가 과세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